기업의 이야기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풀어보는 세상의 모든 기업입니다. 202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한 로켓인 스타쉽이 미국 텍사스 남부에서 발사가 됐습니다. 이번이 스타쉽의 4번째 발사였는데 테스트 발사였어요. 발사에서 지구 궤도를 돌고 마침내 귀환하는 것까지 대략 한 1시간 정도 예정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 스타쉽을 개발한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이 우주기술, 나사도 포기한 기술인데요. 이걸 어떻게 상업적으로 스페이스X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 이번 4번째 테스트 발사 간단히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타쉽은요, 그 높이가 120m 정도 돼요. 대략 아파트 40층짜리 크기죠. 그 전까지 가장 큰 로켓이 나사가 아폴로 프로그램에 썼던 세턴5 로켓이거든요. 이게 대략 한 110m 정도 되니까 이것보다도 10m가 더 높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로켓, 하늘로 날아가는데 그 추력이 7,347톤 정도 돼요. 세턴5 로켓의 약 2배 정도 되고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가 추력이 300톤이니까 누리호의 20배 이상인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타쉽은요, 1단계 그 슈퍼 헤비라고 불리는 부스터와 2단계 그 우주선, 스타쉽 우주선으로 이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올라가다가 상공에서 부스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번에 멕시코만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 위에 2단계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돌다가 인도양까지 가서 인도양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4번째 테스트 발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가 다음날 자기 트윗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다음번에는 스타쉽의 1단계 슈퍼 헤비라고 불리는 이 부스터를 메카질라 8로 잡아야겠어요 라고 트윗을 날립니다. 야, 이 메카질라 8이 뭐냐? 메카질라는요, 스타쉽의 발사대예요. 스타쉽이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발사체니까, 로켓이다 보니까 그 옆에 발사대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래서 이 발사대를 그 영화 고질라 보셨죠? 고질라의 메카고질라라고 나옵니다. 그 메카고질라를 인용해서 메카질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 발사대를. 여기에 팔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선을 딱 잡아주는 팔을 만들었어요. 스타쉽이 이제 발사되려고 이렇게 오죠? 그럼 1단계를 메카질라 팔이 잡아서 1단계 부스터를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2단계 우주선을 메카질라 팔이 잡아서 이렇게 올려놔요. 이럴 때 이제 메카질라 팔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이 우주선을 세우는 데만 이 메카질라 팔을 쓸 게 아니라, 야, 날아가다가 내려오는 부스터, 이거를 야, 메카질라 팔로 잡아서 회수를 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계속 재사용을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술 영화를 보면 젓가락으로 날아가는 파리를 막 탁탁탁탁 잡는 그런 무술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떠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발사 비용을, 제작 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이런 제안인 거죠. 근데 부스터가 내려오다가 잘못해가지고 타워에 부딪히게 되면 이 메카질라 타워가 부서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더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고, 한동안 또 로켓을 올리는데 이 발사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이 다들 반대합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밀어붙였어요. 메카질라 8을 만들라고. 그래서 2021년 7월에 일단 메카질라의 그 젓가락 팔이 장착이 됐고요. 지금까지가 4차 발사였지만 다음번 5차 발사에서는 이 메카질라의 팔을 사용해서 붙잡는 방식이, 그래서 이 부스터를 재사용하는 방식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비용을 크게 줄인 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메카질라 8 같은 로켓 재사용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에요. 가장 처음 스페이스X가 이 로켓 재사용 기술을 도입한 건 바로 팰컨 9이라는 바로 직전 로켓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로켓이기도 해요.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은요, 2010년에 이미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2011년에 나사의 우주인들을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데려가는 그런 계약도 따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다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할 법도 한데 스페이스X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당시에 2011년에 나사와의 계약을 따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이야말로 단일 행성 문명과 다행성 문명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까지의 팰컨 9은 한 번만 사용해서 쓸 수 있는 로켓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사용이 왔다 갔다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으로 만들어 버리면 일단 발사 비용이 줄겠죠. 그렇게 비용 효율성이 달성이 됩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 로켓이라는 게 우주 교통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화성에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릴 로켓이 아니라 여러 번 재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로켓을 만들어야 된다. 팰컨 9을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이 팰컨 9을 개량을 했습니다. 팰컨 9이 발사가 돼요. 그리고 아랫부분이 부스터 부분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떨어져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얘가 내려오면서 역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줄여나가죠. 지면이나 해상에 가까워지면은 얘가 다리가 4개가 펴져요. 그러면서
착지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상업용 로켓을 처음 만들어낸 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 재사용이 가능한 상업용 로켓은 팰컨 9 성공 한 달 전에 아마존의 CEO죠,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이 먼저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블루 오리진은요, 당시에 준궤도인 100km 상공까지 갔다가 그냥 내려오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냥 내려와서 착지하는 수준이었고,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은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로켓인데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띄워놓고 돌아오는 로켓이거든요. 사실 블루 오리진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죠. 그래서 나사의 화물이나 우주인들을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실어 보낸 다음에 되돌아올 수 있고요. 지난 4월이었죠. 우리나라의 군 정찰 위성도 이 팰컨 9이 써 올렸습니다. 일단 부스터 부분을 계속 재사용하는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래서 뭐 10번 이상을 써요. 뭐 많은 건 18번 정도까지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로켓 재사용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발사 비용은 낮아지게 되죠. 만약에 무게 1kg짜리를 지구 저궤도까지 쏘아 올리는데 만약에 팰컨 9을 쓰게 되면 금액으로 대략 한 $2,70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2,700면은 우리 돈으로 약 36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정말 획기적인 게 기존 로켓 발사 비용의 20에서 30% 수준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팰컨 9의 다음 보다 더 큰, 이제 막 4번째 테스트 발사를 성공시킨 이 스타쉽, 이번에 발사한 스타쉽은요, 2023년 기준으로 약 1kg짜리를 발사하는데 $1,00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해요. $1,000면 대략 13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2026년이면 이 스타쉽이 1kg 쏘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이 $100 수준까지 내려갈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100면 13만 원 언저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발사 비용이요.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을 사용한 건 결국 비용 절감이었죠. 그런데 재사용 로켓뿐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에 다 이런 비용 절감 원칙이 들어가요. 스페이스X의 원칙이 뭐냐? 물리 법칙 외에는 모든 것을 변경할 수 있다. 모든 걸 다 변경하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업계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계약 방식, 조달하는 부품의 종류, 뭐 아니면 로켓에 들어가는 소재, 이런 모든 것들이 기존 방식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싼 방식을 찾아보자. 이게 해답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로켓에는 당연히 최고의 재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강철보다 10배 단단한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보통 로켓을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섬유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좀 무겁지만 그래도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강철을 사용하는 거 어떻겠냐? 라고 해서 이거를 실제로 스타쉽의 동체에 사용을 합니다. 이 스테인리스 강이요, 탄소 섬유보다 무려 65배나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로켓을 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엔진에 들어갈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공급업체에서 $120,000를 불렀다고 해요. 이 부품 하나에.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간단한 장치에 무슨 $120,000까지 써. 야, 재료값 고려해가지고 뭐 하면 $5,000 미만에도 만들 수 있겠구만. 그래서 $5,000에 이걸 만들어 봐 라고 엔지니어들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5,000에 만들어요. 그리고 팰컨 9 위에는 탑재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위성들이 여러 개가 실립니다. 한 번에 방출해버리면 위성들이 다 방출하는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방출을 해. 여기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있어요. 이 부품 너무 당연한 부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지? 한 번에 방출하는 것도 가능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한 번에 방출을 해도 서로 위성들이 충돌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부품을 과감하게 제거를 합니다. 기존 우주업체한테는 상상도 못할 그런 혁신이에요. 부품을 제거해서 비용도 낮추고 또 질량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적은 연료로 발사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스페이스X만 민간 업체는 아니잖아요. 사실 미국에는 민간 우주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 같은 것도 실제로 우주선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보잉 같은 경우는 물론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는 미치지도 못하는 정도고, 스페이스X가 2020년에 이미 성공시킨 팰컨 9 정도 되는 그런 기술을 이번에 이제 보잉이 성공시키긴 했지만요.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체들 왜 원가 절감이 이렇게 어려울까? 나사나 미국 국방부가 민간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원가 가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가 직접 로켓이라든지 우주선이라든지 엔진, 인공위성 제작 이런 거를 다 나사가 주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사가 통제권을 갖고 지네들이 원하는 세부 사항들을 업체에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도 보전을 하고 수익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잉이라든지 로키드 마틴이 그 프로젝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원가 가상 방식에선 이 기업들은 나사가 원하는 로켓만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점점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고 기간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사와 계약을 할 때 성과 기반 고정 가격 계약을 맺어요. 이게 뭐냐? 나사가 원하는 특정 임무만 성공하면 그때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임무만 수행하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임무를 빨리 수행하고 싶어하고 최대한 비용을 많이 절약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작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획기적인 계약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렇게 비용 절감이 우선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가장 크게 안전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문제가 터집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3가지 로켓을 만들어요. 첫 번째 로켓은 펠컨 1호, 그리고 펠컨 9호, 그리고 이번에 발사한 스타쉽. 이렇게 3개인데 제일 첫 번째 로켓은 그 펠컨 1호. 펠컨 1호를 쏘아 올릴 때 3번이나 실패합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을 모두 다 투입해가지고 펠컨 1호를 발사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3번째마저 실패하니까 정말 스페이스X는 망할 위기였죠. 그러다 외부에서 겨우 자금을 수혈받아서 펠컨 1호를 성공시키고 펠컨 9까지 성공시켜서 지금의 스페이스X가 되긴 하는데 펠컨 1호가 3번이나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다 이 비용 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로켓이 쏘아 올리게 되면 로켓 안에 있는 그 연료 탱크에 연료가 출렁거립니다. 연료의 출렁거림, 슬러싱이라고도 하는데 이 슬러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 고리를 안에다가 이제 부착하게 돼요. 금속 고리가 부착하게 되면 그만큼 로켓의 질량이 추가가 되겠죠. 비용도 더 늘어날 테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 금속 고리를 없앨 생각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금속 고리가 없어도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비행이 성공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아주 극히 일부 모델에서만 이 슬로싱이 문제였어요. 펠컨 1호의 그 위험 리스크를 한 15개 리스크를 착착착 적어 나갑니다. 그 슬러싱 리스크, 연료가 출렁거려가지고 실패하는 그 리스크는 11번째 리스크에 추가가 돼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걸 봤죠. 1번부터 10번까지 리스크는 중대한 리스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자. 슬러싱 리스크, 11번째 리스크 슬러싱 리스크부터 15번 리스크는 야 이건 뭐 마이너한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 펠컨 1호를 저궤도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야 슬러싱 이 정도는 정말 마이너야. 무시하자. 넘어갔어요. 그런데 실제 발사에서 펠컨 1호가 올라갔는데 슬러싱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펠컨 1호의 두 번째 발사가 실패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11번 리스크까지는 대비를 해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펠컨 1호 발사를 성공시키게 되죠. 자,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의 비용 절감 방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방식에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따라요. 펠컨 1호의 슬러싱 현상 때문에 그걸 무시하다가 실패한 일도 벌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스페이스X가 망할 뻔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단 스페이스X는 이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내하려고 합니다. 주구장창 컴퓨터 앞에 앉아서 위험을 분석하기보다는 야 일단 발사부터 하자. 발사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러면서 제작비용을 이렇게 낮춰온 거죠. 이번에 발사한 스타쉽도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실패를 했지만 당시에 그렇게 실패하면서 리스크를 계속 보완해 나갔던 것들이 이번 네 번째 발사 성공의 한 요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스페이스X가 스타쉽의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든지 리스크를 하나하나 다 분석했다가는 아직까지 스페이스X는 스타쉽을 발사시키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 절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고 일단 발사부터 해본다는 이 전략이 상당히 위험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스페이스X는요, 제작 비용 감축 전략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제작 비용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이 펠컨 9이 인공위성이라든지 유인 우주선을 우주궤도로 쌓아 올리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죠. 아까 전에도 제가 우리나라 군 정찰 위성도 이 펠컨 9에 실려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이 펠컨 9 로켓으로 스타링크 사업도 같이 합니다. 스타링크는요, 통신위성 여러 개를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려서 위성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다른 민간 기업들이 수익 사업으로 뭐 우주 여행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를 수익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위성 통신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달로 가는 로켓,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만들자. 이런 전략인데 이게 적중합니다. 지난해 스페이스X가 처음으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흑자 전환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스타링크 사업 덕분이었어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시설을 다 파괴시켰죠. 그래서 통신을 끊어놓으니까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위성 안테나를 보내서 통신을 가능하게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방어하는데 이 스타링크가 상당한 일조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스타링크가 어디서든 통신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보여주니까 이후에 해운업계라든지 각 나라의 군 당국이 이 스타링크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팰컨 9을 이용해서 스타링크 위성 50개를 한 번에 발사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지구 저궤도에 뿌려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X는 2030년까지 이런 위성 한 4만여 개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고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스페이스X는요, 민간 기업을 활용한 우주 탐사라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연 최초의 기업입니다. 이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쉽은요, 오는 2026년에 나사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세 번째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달 착륙선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는요, 달보다 더 먼 곳, 바로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스페이스X의 이런 다양한 혁신들, 결국은 이게 다행성 종족 그리고 화성 탐사란 이 목표 하나만을 두고 스페이스X가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 온 거죠. 이런 목표가 있으니 그거 하나만 보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들을 도입해 온 거죠.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목표, 화성 탐사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성 있는 단계별 사업을 펼쳐나간 것이 지금의 스페이스X를 가능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했고요. 이제 무인 달 탐사도 나선다고 하는데 앞으로 한국의 우주 기업도 좀 속속 등장하길 기대해 보면서 저희 다음 시간에도요, 이렇게 이슈가 되는 기업 하나를 콕 집어서 가져오겠습니다.